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7회 시작합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7회 순학질 누나가 지난 회에 자리를 좀 비웠었어요. 오바마가 부르더라고. 누나 잠깐 보고 싶다고. 어서 그럼 개뻥을 치시고. 무서워 죽겠네. 마마. 그 셰일가스 잘 팔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주 뭐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좀 일들이 있었대. 우리 웃디리는 계속 뭐 사진 보니까 폐인이 돼가고 있고, 선띠리 몸이 좀 아팠었다면서. 좀 아픈 게 아니고 죽을 뻔했죠. 왜 어떻게 됐어? 너는 죽을 뻔해. 뭐 쓰러졌었니? 포경 수술을 해가지고. 아, 그럼 그거를 갱년기인가 보다. 그거를 어떡하나. 아니 그 나이에 그래 포경 수술을 하면은. 아니 뭐 협심증 증세가 있다고 뭐 조금 진단이 됐었는데. 뭐 아주 경증이라 그냥 약물 가지고 좀 뭐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요. 약물도 뭐 오래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조심해야 된다. 누나랑 전화 통화했었잖아. 너 걱정된다고. 네. 조심해야 되고. 아니 뭐 전화 주셔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유 동생들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많고 일 많은데 술 담배 안 하고 이 성실에 살잖아요. 바로 협심증이더라고요. 그렇지. 큰일 나겠구나, 이게 담배 끊으면. 담배는 몰라도 술은 조금 했는데. 근데 너 협심증에다가 또 뭐 계속 열받아 있으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내가 협심증이 이래서 걸리나 봐. 왜? 뭐 때문에 또 열받았어? 아니,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났는데, 뭐, 사상 최대 이제 세수 펑크 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뭐 감세 정책하고 저 사대강 사업이니 자원외교니 이래 엉뚱한데 돈 쓸 때 뭐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는 게 정부의 변명이 진짜 나는 되게 가증스럽더라고. 뭐냐면 법인세가 한 3조가 덜 거쳤고 그다음에 소득세는 초과 달성했어요, 사실. 근데 정부 이제 변명이 뭐냐 하면 경기가 나빠서 기업 세금이 덜 거쳤대. 아니 그러면 경기가 나쁜데 기업에서 월급 받는 소득세를 어떻게 넣으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나는 오늘 아까 뭐 SBS 뉴스인가 뭐 잠깐 뭐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해놓은 대통령이 그래서 되겠다. 그러니까 증세 없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직접 그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어제 제가 본 댓글 중에 정말 와닿는 댓글은 뭐냐면 이게 조금 순화해서 해야 되겠네요. 원래는 대가리로 돼 있었는데 머리로 바꿔서 머리는 닭인데 발은 오리발이야. 진짜.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네. 어찌됐건 우리 웃디리는 잘 있었니? 폐인 됐어도 뭐 일은 바빠도. 애가 멀끔해졌네. 뭐 머리도 자르고 그럴지 목욕은 했네. 또. 머리 자르면 나 죽었죠. 그러니까 목욕은 했어. 둘째가 한참 아프다가 요즘 며칠 덜 아파가지고서 숨 좀 돌렸죠. 아니 큰애 때는 6개월 동안은 안 아팠어요. 그리고 돌 때 좀 아팠는데 요즘은 지 형이 어린이집에서 맨날 처강력 균을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큰애 아프고 돌아가면 둘째 아프고 부인 아프고 병원 다니라고 아주 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너 좀 늘어진 추리닝 바지 그런 거 좀 입고 다니시면 좀 알아. 더러워 죽겠어. 옆에서 녹음.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난 진짜 추리닝 올해 사고,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8년 된 추리닝 난 좀 오늘 하나 사줘라. 고무줄 늘어진 거는 못 봐줘요. 그랬더니 가서 꿈에 왔어요. 새 거 같지? 4년 또 입어야 돼요.
아니 옛날엔 얘 패셔니스타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살짝 있긴 하나 있을 때 그랬는데 애 둘 되니까 애 옷 사고 장난감 사러 돈 다 들어가. 선티리가 할 얘기 있나 봐. 뭐. 아니 그래도 백화점 가서 물건 안 사더라도 동대문 가서 저 옷은 좀 사 입어야지. 동대문 가면 아니, 애기 옷 산다니까. 형님 정도 버는 사람이 왜 소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버카 폴리 세트별로 4개 사두면 18,000원 곱하기 4개. 2주 후면 망가뜨려요. 그다음에 토마스 기차 사달라고. 그런 건 대한민국 부모들이면 다 한다고. 여하튼 우리 여기서 제일 멀끔한 애는 우리 용띠리야. 나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해. 예. 넌 왜 멀끔하니? 애가 많은데. 이제 지상파로 이제 다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들어온 거 있어? 어제 KBS 춘천 방송 총국의 프로그램에 와우. 잠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누나도 그 KBS 창원 텔레비전 창원에 누나 그 시사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가지고 김미화의 시사 카페라고 지금 이제 3주째 방송이 나갔습니다. 누나 미국 가기 전에 녹화를 해놓고 갔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하고 그런 거 보면 KBS에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 KBS도 출연하고 MBC도 출연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누님의 희망사항이죠, 그냥. 저는 SBS랑 MBC랑은 최근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너는 괜찮았잖아. 뭐 이렇게 아니요, 근데 KBS 언제 갔는지 대립을 하면서 그러진 않았잖아. 제가 뭐 했냐면요. KBS PD들이 총파업할 때요. 그때 응원 가는 강연을 거기서 했어요. PD들 다 모이는 그 한가운데서. 그 MBC 아니었나, 형님? 나랑 같이 가서 했잖아. 그것도 하고, KBS 진짜 크게 할 때 아무도 안 온다고 해서 빵 골았다고 내가 갔거든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KBS 제대로 나갔던 거는 지난 정권 끝나고 새 정권 오는 그 빈달 있잖아요. 그때 몇 번 나갔었죠. 그래서. 아니, 어쨌거나, 지난해 뭐 세월호 국면에서 그 전임 사장이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새 사장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조금 KBS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하더라고. 예. 이게 나 같은 경우도 뭐 섭외를 실무진에서는 섭외가 왔다가 위에서 커트 당하기 한 몇 번. 왔다가 그냥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차라리 섭외를 하지 말든가. 섭외하고 나서 일정 되냐고 그래서 뭐 억지로 시간 비워서 뭐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 킬 뭐 이런 식이야. 킬 방송용으로 쓰네 이제. 그러니까 네. 영화 제목 같다야. 킬. 제가 영어 좀 하잖아요. 킬. 누님. 익숙하지 않아요? 엄마 아파트 한번 해봐라. 엄마 아파트. 좀 그만 우려 먹자 이제. 몇 년째냐 진짜. 내가 지겹다. 지난 눈이 없는 돈 저거 했어요. 뭐. 정권에 관한 얘기를 막 해서 막 들었더니 증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 분석. 그만하자 좀. 고마해라. 오늘 시간 짧다. 그래. 이제 설날이니까 이 피곤한 우리 세 남자가 곧 쉴 수 있으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설날 연휴 동안은 조금 좀 쉬어. 특히 선띠리 건강 너 죽으면 그만인 거요. 너 죽으면 무슨 이 세상에 뭐가 있니? 뭐 정치가 왜 필요하고 뭐 돈이 경제가 왜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건강 관리 잘하고. 아직 저 중병 아니거든요. 너 그 협심증 그거 대단한 거다 그거. 나 그 얘기하고 아니, 3일 만에 다시 또 쓰러져가지고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뭐 건강이 적신호는 확실히 받았고요. 뭐 그래서 경각심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 네. 더 무서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 네, 그래요.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순학질 여사 여왕벌 누나 김미화입니다. 와! 오랜만에 오니까 또 애들이 또 소리도 질러주고. 누님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어. 오늘 미장원 갔다 왔습니다. 내일 녹화가 있기 때문에. 창원 KBS. 그래요. 어떻게 내려가요, 창원까지? 차 타고 가는데 4시간, 편도 4시간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끝나면 저녁에 7시쯤 끝나잖아요, 방송이. 그러면 여기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초죽음 되고 뭐 누님 그런 직접 상황이. 운전해서? 네, 그래서 내가 그 라디오 스타가 된 듯한 그런 박중훈? 그 옛날에 라디오 스타가 비와 당신 한물간 그렇지. 가수. 그런 그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매니저가 안성기였는데. 매니저는 제 남편인데.
슈퍼 리치 고액 자산가들이 은행 적금을 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가 너무 지금 낮기 때문인데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금? 투자 1순위는 단연 부동산입니다. 금융상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일부의 자금은 부동산 쪽으로의 방향을 돌리는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1월은 부동산 시장에서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다른 모습입니다. 특히 이딴 개발 호재가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개통을 앞둔 지하철 9호선과 한전부지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이 지역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힘입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3월부터 개정된 청약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시장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 대형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36%나 늘릴 계획입니다. 나는 꼽사리다 호미 27회. 사실 요 근래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 분양시장 대박이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전세가는 계속 치솟아서 사람들이 야 이거 전세 들어가나 집을 사야 되나 그게 그건데 그럼 차라리 돈 좀 더 보태서 편안하게 집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 우리 나는 꼽사리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즘 이 문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띠리 예? 지금 전세 살고 있나? 그런데요. 그래? 네. 우띠리는 열심히 해서 집 뭐 있는 거고. 저는 1997년에 첫 집을 산 이후로 집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 그러면은 선띠리는 전세 살고 우띠리는 집에 살고 집이 있고. 아니 근데 뭐 97년까지 거슬러 갈 이유가 있나?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궁금해하지. 언제 저도 최근에 돈을 벌었다 그래가지고서. 나도 한때 집이 2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니까 항상 궁금해. 일단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 지난달에 서울시 아파트 거래가 2007년 이후에 사상 최대였다. 그리고 거래가도 상승했다. 이를테면 목동 아파트 값이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런 뉴스들 자꾸 들으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잖아.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괜히 꾸물거리다가 전에처럼 올라버리면 완전 낭패인데 집 사야 되나?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선띠라. 제가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 우띠라 네가 얘기해. 저도 아기가 둘이 있어서 집에서 이제 글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업실을 구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일단 조그만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뭐 오피스텔을 사거나 혹은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고 저도 오래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집값이 오르고 그걸 내가 나중에 제가 팔기가 편하다 그러면은 저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월세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정말로 활성화가 돼서 이게 가능성이 저도 집을 사겠죠. 근데 저는 안 살 거예요. 절대로 안 살 거예요. 그냥 제가 딱 해보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면은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이렇게 싸더라고요. 물론 100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괜히 사가지고 나중에 제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세로 가려고요. 그러면 선띠라 요거 반짝하는 거가? 반짝에 가깝죠. 뭐 반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뭐 길어지는 모양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몇 년간 지속될 거냐 또는 뭐 완전히 지금까지 흐름을 끊고 대세 반등할 거냐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업체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올해까지가 끝물이니까 올해 분양 물량을 밀어내야 된다. 올해 못 밀어내냐면 내년부터는 뭐 수요가 확 줄 테니까 굉장히 뭐 이 기업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사력을 다한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난해 올해 이렇게 막 아파트 분양 물량 막 쏟아지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먹고 살자고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매개로 해서 언론 기사들 이제 막 선동적인 기사들 쏟아내고 조금만 어떤 뭐 변동이 있으면 그게 마치
집값이 금방 바닥이라도 치고 오를 것처럼. 그래서 뭐 대세 상승에 이제 뭐 신호인 것처럼 자꾸 이제 그런 식의 헷갈리는 보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광고주들의 입맛에 따라서 지금 계속 집값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경제지 기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여의도에서 무슨 경제 기자들 많지, 일주일에 뭐 엄청 만나거든요. 그 말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 산다는 기자는 한 명도 못 만났고요. 어떻게 하면 팔고 도망갈 수 있을지. 그 기사 쓴 그 기자들 대부분이 집을 안 사요, 올해. 그럼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부동산이 잘 된다, 괜찮다, 목을 맨다고 표현해야 될까? 왜 그러나?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이제 그 사활을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무너지면 정치적인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집값이 오르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값이 무너질 때 상당히 이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기네 임기 동안에는 욕보기 싫고 계속 이제 폭탄 돌리기 모드로 가려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정부가 참 좋은 게 전세 구하기가 힘드니까 싸게 대출해주겠다. 고생하지 말고 빚내서 집 사라. 이 금리 1%짜리 대출 상품 나온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우리은행에서 출시한다고 이거. 그런데 이거 1%밖에 안 돼. 1%인데요. 완전 거저먹기지 뭐 적금보다 더 1000호 정도, 그러니까 1000가구 정도만 하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고요. 이 1000명에 걸리면 똥바가지 쓰는 거예요. 왜? 7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만약에 집값이 올랐다 치잖아요.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오른 거의 절반 정도를 아마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7년 후가 되면 갑자기 자기가 돈을 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 이자율이 그때부터는 다시 시중 이자율로 바뀌어요. 6, 7%가 되겠죠. 그 오르면 반을 낸다고? 네. 7년 후에 이제 정산하면서. 만약에 오르면. 내리면 어떻게? 내리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고요. 그래? 네, 다 뒤집어 쓰는데 동시에 또 이자율이 1%였다 그때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00명 안에 들어가면은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인생이 고루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은행에서 하는데 이 상품이 진짜 좋잖아요. 그럼 우리은행 직원들이 자기들이 먼저 받으려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게 1000개면 뭐 금방 후딱이지 뭐. 네, 여기 우리 시중에 나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시중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은행에서 하느냐? 그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은행부터 압박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은행들이 뭐 앞다투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뚜리 형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왜 이게 수익이 오를 때는, 수익이 날 때는 공유를 하는데 손실이 날 때는 네 혼자 피바가지 쓰라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정부도 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은행도 뭐 하긴 정부가 억지로 팔 비틀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도저히 뭐 손실까지 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뭐 공유는 못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나중에 은행도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정말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으면 손실까지 공유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자, 오르면 우리끼리 그냥 나눠 먹자. 근데 떨어지면 니네가 그냥 피바가지 써.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손해 볼 수 없고 부실 이렇게 입으면 안 되니까 그냥 가게 니네들이 그냥 덤터기 다 쓰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보면은 사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네. 보면. 손해는 공유 안 하고 이득이 나면 공유한다. 네. 이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7년 후에는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이제 뭐 발생한 이제 수익을 나눈다고 하는데 문제는 7년 동안 살다가 이 사람들이 7년 후에 그러면 다 집을 팔고 현금으로 확보하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체로 그냥 계속 살아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년 후에 자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게 뭐 얼마가 될지 뭐 사실 모르겠지만 그게 호가 기준이 될지 뭐 실거래가 기준이 될지 뭐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도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 은행에서 야 이만큼 올랐으니 돈 내놔. 근데 돈을 주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집에 계속 깔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금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현금을 일시에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참 문제가 있네. 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또 이제 가계부채라는 게 이 고소득층 위주라서 문제 없다. 갚을 능력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어디라 맞나? 아니 최근에 제가 소득에 따른 주택거래 동향 이런 거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부자들은 지금 집을 팔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부자들은 괜찮은 게 맞아요. 보니까 알아서 집 팔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평균 혹은 평균 이하의 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위험한 거죠. 상위 1%는 괜찮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요. 그러니까 5, 60대는 집을 팔고 지금 예, 20대, 30대, 40대가 이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집 안 사고 있다가 뭐 이제 초저금리고 그다음에 전세 현안 심해지고 하니까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이 집을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이제 그나마 중소형 뭐 주택 위주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부채가 늘어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아까 뭐 누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거래가 늘었다? 거래가 늘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채가 늘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부채가 는 것만큼 거래가 늘어난 것이지 부채를 빼고 나면 실제로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빚을 지고 있으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소득은 그냥 현금이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저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은 그 물론 소득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청산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걸 소득으로 다 버틸 수 있느냐? 소득은 1년 치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연봉 1억 받는다 하더라도 월에는 결국은 뭐 한 800, 700, 800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몇 개월, 몇 년을 모아야 사실은 자산 가치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걸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모을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냐 하면 금융 자산이 뭐 금융 부채보다 많아서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소득층에. 근데 보면요. 그 상위 20% 그룹 안에서도 진짜 백이 부자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채가 없어요. 부채가 없이 진짜 자산만 있는 경우. 그런 사람들은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고소득층 안에서도 집을 사느라고 부채를 많이 진 가구는 금융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 예, 부채를 갚을 자기가 저축해둔 돈이 없다고. 돈 현찰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평균 내서 고소득층 그룹 안에서는 금융부채 대비해서 금융자산이 충분히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두 그룹으로 사실상 나뉘어져 있는 그룹이에요. 진짜 백이 부자들 뭐 정말 뭐 빚 안 내고 정말 이제 자산들만 잔뜩 들고 있는 뭐 금융자산이 됐든 부동산 자산이 됐든 그런 그룹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절반이 그 고소득층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그룹들은 다 부채보다 금융자산이 없거든요. 현찰이 없거든요. 저번에 국세청 자료 보니까 연소득 한 2억 5천 정도가 1%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소득 2억 5천인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바뀌어도 괜찮아요. 근데 연소득 1억 즈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선뜻 얘기한 것처럼 연소득 2억 5천 하기 어렵지. 누님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지 않나요? 누나는 엄청나게 참 부자였었지.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사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소득 2억 5천이면은 상상이 안 되니까 동생들이 아니야.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자산 규모나 쓰이는 지출 이런 거가 딱 안 맞으면은 재무구조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어, 진짜.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올해 부동산 시장 이거 참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가 아까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실로 쓸 거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살지 서울에 있는 조그만 오피스텔 같은 거 살지 제가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월세 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월세로.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괜찮고 그러면 제가 그냥 작업실 샀죠 그냥.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 1,000에 그러니까
1,000만 원 보증금에 100만 원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면 그냥 월세 내는 게 위험이랑 쫙 계산해 보니까 월세 내는 게 나아요. 그 지금 이렇게 활성화돼 가고 있는 살짝 그런 분위기. 활성화되면 내가 샀죠. 그러니까 내 경제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파리 10대학 나오고 저 하버드? 아니 진짜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서 이게 다시는 지금 안 사면 내가 이런 작업실에 해당하는 거 구할 수가 없다. 생각하면 너가 사줘. 근데 지금 샀다가는 완전히 망한다 생각하지 그냥 월세 할 거예요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이 위험해. 왜 위험하냐? 지금이 일본의 1994년에서 96년 무렵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91년에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 이 재정 부양책을 썼죠.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 때 한 것처럼 뭐 4대강 사업이다 이런 토군 사업들을 막 벌려요. 그때 사실 이 복지 때문이 아니고 그때 이제 막 쓸데없이 토군 사업 벌리느라고 일본의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저 재정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정부 돈으로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94년부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의 제로 금리를 그때 만들어요. 그리고 각종 뭐 집 사면 세제 혜택 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체들은 언론 동원해서 자 부동산 경기 회복됐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집값이 한 뭐 30-40% 20-30% 떨어졌으니 지금이 집을 살 적기다. 다시 바닥치고 그런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일본 건설업체들이 정말 사상 최대 분양 물량 수준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기의 절정 수준만큼 분양 물량을 쏟아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듯이. 근데 94년, 96년에 그 집 사러 들어갔던 사람들, 나중에 97년에 일본에서 부동산 2차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반값, 뭐 반토막 이하,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씩 났죠. 그러니까 뭐 꼭 일본처럼 간다고 제가 속단할 수는 없어도 지금 국면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 들으신 분. 2000년대 초중반보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활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활성화되지도 않았지만 그거는 개구라지만 제가 볼 때. 자, 근데 2000년대 초중반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분명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길게 보면은 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이 그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그거에 거의 못지않은 분양 물량이 쏟아졌고 올해는 그거보다 20% 정도 더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체들이 지금 이때는 이때다 하고 막 선동해가면서 언론들 광고로 구워 삶아가면서 또 정부 이제에서 이제 각종 뭐 이 분양 촉진책 이런 것들을 받아내서 막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 제가 2006년 이후로 패턴을 쭉 분석해봤는데 뭐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아파트 분양할 땐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프리미엄도 붙고 막 그래요. 주변 집값도 뛰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년 정도 지나서 입주할 때 되면 그때가 그냥 정점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계속 빠져요 오히려 집값이. 근데 건설업체들은 비싸게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고 나중에 입주자들이 입주하고 나서 물량 들어오면 그 집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 경험하는 건 뭐냐면 가격 하락이에요. 이게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다 일어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야 뭐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뛰지 않았느냐. 특히 뭐 대구, 광주 뭐 이런 데 지금도 많이 뛰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는 건 결국 2년, 3년 정도 가는 거고요. 그때 되면 뭐 기획부동산 들어가고 이제 이 수도권에서 원정 투기 세력들 들어가서 이렇게 가격 올려놓고 뭐 거기에 이제 또 추격 매수 일부 일어나면서 이제 2, 3년 지속되는 게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는 앞에서 분양했던 물량들이 이제 공급되기 시작하잖아요. 입주 물량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충격으로 집값이 빠지고 또 그때부터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빚부담을 실질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론에서 뛴다 하는 것은 분양할 때 프리미엄 붙는다. 그래서 그 주변 집값 잠깐 뛴다. 호가 위주로 뛴다 이런 건데 그 이후로 떨어질 때는
언론에서 그거 보도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뛰는 것만 생각하고 곧 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때 일본이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요. 또 뭐 했냐면은 좀 대통령이 그 공무원도 골프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 어떤 금 없이. 그게 일본이 이 민간 주택만 갖고 안 되니까 리조트법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건데 지방에 리조트를 많이 짓고 그다음에 놀이동산 짓고 골프장 같은 거 많이 짓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더 가중시킨 거거든요. 대통령이 얘기한 골프 많이 치라는 얘기는 그때 일본의 리조트법이랑 사실 맥락상 같은 거거든요. 골프를 더 쳐야 골프 수요가 있다고 하고선 그리고 골프장을 또 짓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이 같아요. 그때 일본 90년대 중후반기하고. 근데 다 안 됐죠. 일본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 얘기에 따르면 집은 이제 사기는 좀 불안한 거고 그 아까 누나가 얘기했던 그러면 전세 뭐 이런 게 사람들이 다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만 구하려고 그러면 확 올라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엄청 뛰지 않을까 전세값?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뛰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래는 물론 이제 그 정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과거처럼 올라줄 것 같지 않으면 집을 사기보다 이제 그냥 전세로 머물러 앉는 수요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런 현상이 사실은 집값 대세 하락기 때 초반에 벌어지긴 해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초반에 했었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집값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하면 사실 풀리게 돼 있는 동맥경화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이 같이 떨어지면서 사실 풀리게 돼 있는 현상인데 이게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격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부가 계속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떠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계속 빚내서 야 전세 사는 거 불편하지 힘들지 괴롭지. 그러니까 빚내서 아주 저리로 빌려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 그래서 이제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매시장 쪽으로.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빚이 많은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이제 그렇게 떠받쳐 주니까 이제 좀 돈이 있는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돈벌이를 하겠다고 이제 반전세, 월세 이런 걸로 돌려요. 그러니까 더더욱 전세가 없어지죠. 또 빚이 많은 하우스프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돌리지 못해도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자기들 은행 부채를 이제 갚아서 이자 부담을 낮추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입자들한테 이제 부채 부담을 증가하는 거죠. 그런 식의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지금 안전한 전세 물량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덥고 그런 안전한 전세라는 게 이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빚이 많지 않은 전세. 근데 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빚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뭐 파주, 판교, 강남 재건축 다 구분 없이요. 웬만한 아파트의 70%가 빚을 빌려 갖고 있고요. 평균 부채액이 70%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대한민국에서 뭐 어찌 보면 이 자료들을 유일하게 갖고 분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데요. 이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진짜 겁이 나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뭐 지금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거치 기간을 뭐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계속 연장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갈아타게 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지금 굴러가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 거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가구가 70%인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돌아온다. 그럼 못 버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3% 금리라고 치면 주택대출금리가 3%라고 그러면 3억을 빌렸어도 월에 한 80, 90만 원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거치기간 연장해주면서 밀어주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원리금을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게 80, 9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300만 원이 돼버려요. 이거 누가 이거 계속 이렇게 갚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구가 수두룩하다니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5년이 거치기간 5년이다. 그럼 5년 후에는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 갚을 수가 없으니까 5년 후에 통으로 다른 금융기가
한번 다시 옮겨요. 갈아타게. 네,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갈아타기 2-3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15년 동안에 본인은 자기 돈 10원도 못 갚은 거예요. 이자만 내고. 그 20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자기는 한 달 100만 원 가까이 냈는데 10원도 못 갚고. 그런 거네.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빚 갚다가. 자, 거치기간 연장이 지금 7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뭐냐면 앞에서 거치기간 끝났는데도 계속 갈아타게 하는 이제 물량이 있고 뒤에서 이제 빚내서 지금 계속 집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거치기간이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거치기간 만료가 되는 그 주택담보대출 물량이 커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사례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사내하는 방송 비슷한 그런 다큐를 찍는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저한테 와서 이제 이런 얘기 뭐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 뭐냐면 차이점은 저희는 그냥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똑같은 거를 은행권으로 돌리면은 은행 부실화 문제가 되죠. 그렇지. 부실 채권이 느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내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우띠리가 보기에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은 뭐라고 봐?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해외 변수예요. 국내에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자율을 결국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그럼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은 우리는 채권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 있고 외환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를 올리더라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자율을 계속 낮게 유지를 하거나 더 낮추고 싶지만 해외 조건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충격이 크게 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는 뭐 이렇게 하고 또 사람도 그거보다는 해외 조건이 지금 커요. 이제는 그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차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막 얘기를 해도 미국이 조금 바꾸면은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최유식 소장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떠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값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뭐 한국은 안 올리고 버틸래? 뭐 최대한 버티려고는 하겠죠. 그럼 바로 외환위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뭐 환율이 이제 폭등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시차는 있더라도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전월세 시장은 어떨까? 전월세. 아니 근데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딱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대략 과거에 이제 이렇게 그 기준금리 올린 걸 보니까 미국이 올리고 나서 최대한 한 1년 가까이 버티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근데 이번에도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는 하겠죠. 근데 뭐 그 시차가 1년 정도라 하더라도 뭐 결국은 1, 2년 범위 안에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 이제 뭐 최상의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건설업이 희망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자면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여파가 국내에서 현실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2000년대 중반에 확보해왔던 이런 그 택지들 여기를 이제 막 분양을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도 선동해서 가게들한테 당기려고 그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4년, 96년에 일본처럼 그렇게 이 똥바가지를 이제 가게들한테 떠넘기는데 그게 잘 통할 수 있을까? 근데 잘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계속 이제 그 건설업체들 이렇게 분양 물량 이런 것 광고 이해관계 때문에 분양이 잘 된다. 또 집값이 오른다. 어디 바닥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불안하게. 체감하는 것하고는 뭐 일정한 괴리가 있게 계속 사람들 마음을 이제 불안하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국면이 올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뭐 하반기 가면 아마 이제 그게 이 현실의 흐름 속에서 이제 끊길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일정하게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싶지만 그러니까 걱정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올해 뭐 한 말로 갈수록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리고 집값이 점점 미끄러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기계적으로 분석하면요. 집 팔고 싶은 사람은 올해가 팔기에 좋은 해라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뭐 제 지인들 중에는 뭐 문자나 카카오톡 보내서 대인아 올해 집 팔아야 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다 뭐 고민들이 되시겠지만. 그러니까 거래라는 게 구매와 판매 아니에요. 저 올해는 팔기에 좋은 때지 사기에 좋은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월세가 어떠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조차 덩달아 오르면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전월세라는 게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이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를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로 가면서 이렇게 집값이 조금씩 주춤해지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럼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조금 뭐 따라서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정말 피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월세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물량도 상당히 풍부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월세는 이제 절대적인 수준이 여전히 이렇게 뭐 전세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주거비 부담이 높아서 그렇지 월세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지방주택은 어떤 추세일까? 어디라?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제가 샀겠죠. 지방 원정까지 한단 말이야? 아니, 나는 진짜 내가 그 강릉에 있는 아파트를 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릉의 경포대가 바로 보이는 그런데 조그만 아파트가 있으면 좋지, 좋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알아보고 그랬는데 중장기적으로 거기는 별로 아니고 팔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내가 광릉 내에서 팔 수 있는 데는 신도시로 이렇게 조금 비싼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는 다 보니까 그 정도는 팔 수 있어요. 아주 일부인데. 근데 그거는 그냥 도로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굳이 강릉까지 가가지고서 이 큰 도로 옆에서 내가 그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생활권과 그 지역에 고용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함수를 이렇게 해보면은 각 지역에서 버틸만 한 데도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지금 거품이 많아서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이 수도권하고 지방의 흐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뭐 엇박자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수도권은 뭐 침체고 뭐 대세 하락이라고 그러는데 지방에서는 막 뭐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펑펑 뛰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서 이제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이제 기대감이 식으니까, 건설업체들도 이제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지방 쪽에 이제 공략을 했던 거고요. 또,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면, 점프 통장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점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점프를 해가는 거죠. 아, 점프. 청약 통장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이 사용에 제한이 있는데, 지방은 뭐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한다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이게 그냥 청약하기 전날까지만 이쪽으로 이제 주거지 이전을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청약 통장을 사들여서 업자들이 그걸 가지고 주식 작전하듯이 이제 아파트 분양한다 그러면 몇 채씩 사모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하면서 이른바 자전거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분양 프리미엄 붙었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올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변 집값도 덩달아 이제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서 이제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 3년씩 가요. 근데 그게 2, 3년 정도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 이미 수도권에서 이제 제일 먼저 건너간 게 부산이고 대전이고 울산인데 거기에서는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철없이 뭐 대통령 배출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구하고 광주에서 그렇게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광주하고 대구 쪽도 거의 끝물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부터는 수도권이 가라앉으면 지방도 함께 가라앉게 돼 있는 거입니다. 왜?
이미 수도권에서 이제 부채를 낼 만큼 다 풀로 이제 땡겨 썼잖아요. 지방도 지금 2, 3년 동안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집값이 오르는 동안 그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은행권보다 이렇게 고금리 대출하는 그 저축은행 비롯해서 그런 쪽 저 대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의 질도 되게 악성이죠. 근데 이제 수도권 집값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면 더 이상 부채를 끌어쓰기도 힘들고 건설업체들 이제 분양 물량 이제 쏟아낼 만큼 내서 더 이상은 이제 소화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거죠, 지방도. 그래서 가라앉으면 같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뭘 보냐면요. 테헤란로에 있는 그 사무실 상황을 봐요. 그래서 이게 한참 우리나라가 기획부동산 놓고 막 그럴 때 벤처 업체들 다 밀어내고서 그 자리를 기획부동산 업체가 테헤란로에 딱 자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비어요. 그 테헤란로에 사무실 비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들어갈 놈들은 작전 다 했고 본진은 이미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1년, 2년 후에 지역 경기 지표로 잡히죠. 근데 그거 보려면요. 테헤란로에 지금 사무실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러면 1, 2년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선대인 교육 아카데미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려고 그 강남에 이제 교육장 딸린 사무실을 쭉 알아봤어요. 근데 뭐 결국은 안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그 쭉 보니까 강남 쪽에 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막 670 이렇게 이제 월세가 나갔던 게 550까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결국 뭐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벌써 뭐 한 2, 3년 사이에 120이 빠진 거예요, 월세가.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죽어 있는 거죠. 테헤란로 공실률이랑 주요 업종 딱 보면은 1, 2년 후에 한국 경제 어디로 갈지 딱 보이는데 공실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분간 우리 모두 죽었습니다. 아멘. 공실이라는 게 이제 비어 자꾸 집이. 예, 그 공실이 생기면 당연히 임대료 금방 선택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주로 오느냐. 그러니까 97년, 98년도 테헤란로가 한 비었다가 거기 IMF 이후에 벤처들이 쫙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벤처 붐이 있었죠. 2004년, 5년도에 기획부동산 업체들 쫙 들어왔거든요. 그리고는 집값이 확 뛴 거거든요. 그게 계속 있다가 점점 줄다가 이제는 꽤 줄은 거죠. 제가 하여튼 뭐 저희 연구소 이제 새해 이벤트 한다고 이제 그 새해 이벤트 상품 중에 하나로 경제전망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제 주택시장도 지역별로 이제 다 들여다봤는데 제가 보니까 부채 이외에 다른 부동산 시장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 제주도 말고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뭐 돈을 막 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그 돈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 일부에서 이제 뭐 국지적으로 이제 집값이 호가 위주로 뛰고 또 이제 순동하고 그러니까 뭐 위례 신도시 같은데 일부 이제 그 뭐 아파트들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극심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데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프리미엄 붙었다고 하는 것도 뭐 불과 몇 달만 지나면 언론에서 뭐 프리미엄 1억, 2억 붙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프리미엄이 뭐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진짜 쪽팔리지도 않나 뭐 그런 보도를 스스로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이렇게 띄울 때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이게 방송을 이제 들으면서 집을 내가 결국은 사기로 결정한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뭔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 뭐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면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겠다. 제가 이제 평소 하는 얘기는 옷들이. 그러니까 부채 규모가 1억이 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연소득 1억 이하다. 그리고 거치식으로 돈을 빌리게 될 텐데 거치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하거든요. 그 거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빌린 부채의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원금을. 그러면 조기상환 수수료 같은 거 안 내면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치 기간이 끝나도 이미 절반쯤 갚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크게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선 내에서 그리고 너무 자신의 직장에서 멀지 않게 예를 들어 30분에서 50분 사이다. 그 정도면은 사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채가 1억이 넘는다. 그리고
거치 기간 중에도 자기 원금은 10원도 못 갚는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그 감당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태리 형님 같은 사람은 집 샀다고 그러고 사실 사도 돼요. 그러니까 집 사면서 뭐 특별히 빚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형님 소득을 어느 정도 알지만 알고 있니? 니들끼리는? 아니 뭐 돈 잘 번다고 맨날 자랑질이야. 그래서 그 있으면서 왜 한우갈비는 산다고 그래놓고 안 산지 모르겠어. 저번에 우리 한우집 보고 왔어요. 날짜만 잡으면은. 집만 보고 뭐해? 아니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날짜까지 잡아. 술을 잡아야지. 내가 서로 제가 우시에 우시. 날 잡아. 너를 잡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한 거지. 집을 아예 사지 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두세 채 사도 되는데. 근데 부채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오라 이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봉양하기에 딱 요 장소가 좋다. 뭐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사야지. 그래서 소득은 충분히 있다. 그럼 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막 정부가 막 이렇게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언론에서 계속 뭐 바닥이다 하니까 팔랑귀가 돼서 팔랑가슴이 돼서 이렇게 집을 불안한 마음에 쫓겨서 집을 산다. 그건 정말 토끼몰이에 당하는 꼴이고요. 그런 경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행에 평생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집을 살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집을 언제 살 것인가 보다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작업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10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 보육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치약 비용,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진학한 대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등록금도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과 관련된 뭐 복양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뭐 40대 후반인데 몇 년 후에 직장에서 정년 맞아서 잘릴 수도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감안하면 이민 가야 되지.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그런 것들을 조금만 그래도 이렇게 메모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이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빵꾸 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해보고 그냥 은행에서 적읍니다 그러고 월에 얼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생각으로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덤벼든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거치 기간 내에 자신의 원금을 절반 정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사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치 기간 내에 10원도 못 갚았다. 그런 정도의 규모면은 사면 큰일 나요. 제 선띠리가 그 빵꾸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분 생각이라네. JP. 빵꾸가 나요. 이러네. 언제 때 이야기예요? 언제적 얘기인데 누님 저 2015년이네 지금. 그래. 그러니까. 지금 JP를 사람들이 모를 거야. 지금 JP라 하면요. 그 김진표 생각나죠. 아, 그렇지. 카레이스 올라가요. 더벙커 패키지. 그래서 또 저기 코리아 탑기어. 아, 나 그 재밌던데.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지금 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뭐 직장에서 이렇게 월급이 그래도 당장 뭐 잘리지 않을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꼬박꼬박 이제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이 소득이 그래도 앞으로 대체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월세를 이제 조금 전세 대출 같은 걸 빌려서 전세로 바꿀 수는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전세 지금 워낙 비싸고 하니까 뭐 그것도 참 뭐 만만한 물건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건 주거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 바꿀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뭐 전세 보증금이 묶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험한 전세는 가능하면 피하셔야 되고요. 또 어쨌거나 서울 보증보험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뭐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차액만큼만 불안한 부분만큼만 커버하면 되니까 1년에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면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꼭 활용하셔서 바꾸시더라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누나는 작년 11월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평가한 사설의
한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가게가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도록. 레버리지라는 게 뭐니? 빚내서 자기 돈에 비해서 지렛대를 팍 해서 엄청 큰 집을 사는 거. 레버리지 비율을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 만들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부의 효과로 나타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레버리지 비율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사실이다. 한국 가계부채는 1,000조 원으로 연 가처분 소득의 1.6배에 달한다. 최 부총리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는 8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면 만만찮은 후폭풍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게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신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엄청 보수적인 신문이죠. 네, 보수적인 신문이에요. 근데 거기서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할 정도니 오늘 여러분 우리 경제 전문가 두 분, 웃딜 선딜 님. 오늘은 우리 웃딜이 선딜이한테 님자를 붙이고 싶어요. 이분들이 꽤 유명한 진짜 여러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정확한 조언을 들으신 겁니다. 얘기 잘 들으셨고요.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정부하고 언론의 외침보다 우리가 더 크게 더욱더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머리가 띵!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걸 깨우칠 수 있도록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 다음 주 설 연휴에는 방송을 한 주 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